고요한 주말 아침의 햇살은 도시의 소음마저 부드럽게 감싸는 듯했다. 은성그룹의 그림자 속 지배자 권지훈 회장에게는 1년에 몇 번 찾아오지 않는 완벽한 휴일이었다. 그는 평소 입는 맞춤 정장 대신 낡은 청바지와 목이 늘어난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의 발에는 값비싼 구두 대신 수녀는 신은 듯한 낡은 운동화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 소박한 차림은 그가 대한민국 경제의 정점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아내 민서연이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서 있었다. 그녀 역시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편안한 면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우아함은 숨길 수 없었다. 부부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아이 6살배기 딸 권아리는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폴짝폴짝 뛰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린이의 손에는 작은 종이컵에 담긴 오렌지 주스가 들려 있었다. 오늘은 아린이가 오랫동안 졸라왔던 장난감을 사주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가족은 은성그룹의 자랑이자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쇼핑 공간인 은성백화점 본점으로 향했다. 거대한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눈부신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그리고 은은한 고급 향수 냄새가 그들을 맞이했다. 평범한 주말의 활기 속에서도 이곳의 공기는 부와 특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권지훈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그저 한 사람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이 순간을 즐기고 싶었다. 그들은 명품 가방들이 예술품처럼 전시된 1층 중앙홀을 지나고 있었다. 아린이는 반짝이는 것들에 시선을 빼앗겨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빠의 손을 잡고 신나게 한 바퀴 돌던 아린이가 발을 헛디디며 기우뚱했다. 아이의 작은 손에 들려있던 오렌지 주스가 공중으로 튀어오르더니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선명한 주황색 얼룩을 남겼다. 몇 방울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악어 가죽 가방이 놓인 진열대 아래쪽에 튀었다.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방금 전까지 고객에게 허리를 굽히며 상냥한 미소를 짓던 한 여성 직원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최미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경멸이 가득 담긴 시선으로 권지훈 가족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었다. 낡은 티셔츠, 색이 바랜 청바지, 달아빠진 운동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어머, 이게 무슨 짓이에요? 바닥이 어떻게 됐는지 안 보여요? 최미영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이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녀는 아이에게 괜찮냐고 묻는 대신 마치 값비싼 카펫에 오물을 쏟은 불청객을 대하듯 가족을 쏘아붙였다. 민서연은 당황하여 얼굴을 붉히며 급히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바닥을 닦으려 했다. 권지훈은 그런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며 제지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최미영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실수했군요. 바닥 청소 비용과 혹시라도 진열대에 문제가 생겼다면 모두 변상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사과 이상의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최미영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과장된 몸짓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변상이요? 고객님, 여기가 어디인 줄은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 바닥재가 얼마짜리인지는 아세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최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그때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의 가슴에는 매니저 박성진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내 최미영과 똑같은 경멸적인 표정으로 권지훈 가족을 바라보았다. 그는 부하 직원의 편을 들기로 마음먹은 듯했다. 박성진은 권지훈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이런, 무슨 일입니까? 우리 백화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소란이군요. 그는 권지훈의 제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했다. 고객님, 보아하니 이런 곳은 처음이신가 본데 여기서의 실수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VIP 고객님들께 불편을 드렸지 않습니까? 권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소유인 이 건물에서 자신의 직원에게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은 아내와 딸을 이 불쾌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겁에 질린 아린이는 아빠의 다리 뒤에 숨어 작은 어깨를 떨고 있었다. 민서연은 딸을 안아주며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권지우는 다시 한번 침착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저희의 부주의로 다른 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아이가 좀 놀란 것 같으니 잠시 쉴 만한 곳이 필요합니다. VVIP 라운지는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는 백화점의 모든 VVIP 고객 정보가 자신의 직속 비서실에서 관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비록 자신의 이름이 명단에 없을지라도 회장이라는 직함을 밝히면 모든 것이 해결될 문제였다. 하지만 그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질문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박성진과 최미영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농담을 들은 것처럼 서로를 쳐다보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박성진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과장되게 웃더니 말했다. VVIP 라운지요? 고객님,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연간 수억 원 이상을 구매하시는 저희 백화점의 특별한 손님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고객님 같은 분이 찾으실 곳은 아닌 것 같군요. 최미영이 그의 말을 거들었다. 혹시 화장실을 찾으시는 거라면 지하 1층으로 내려가시면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가 고객님 수준에 딱 맞겠네요. 그녀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몇몇 부유한 고객들 사이에서도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구경거리가 된 동물원의 원숭이를 보는 듯했다. 민서현의 얼굴은 이제 창백해져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옷소매를 꽉 잡았다. 권지훈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자신을 향한 모욕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상처받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서고 있었다. 이 썩어빠진 문화를 뿌리부터 도려내야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는 박성진의 이름표와 최미영의 얼굴을 조용히 눈에 새겼다. 그들의 오만한 얼굴은 곧 다가올 폭풍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성진은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는 듯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자, 변상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고 우선 다른 고객님들 앞에서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시죠. 바닥에 주스를 쏟은 것뿐만 아니라 이런 고급스러운 장소의 분위기를 흐린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는 권지훈 가족이 모든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여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그것이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딸 아린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아이의 울음소리는 민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보았다. 권지훈은 아내의 눈빛에서 고통을 읽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다. 그는 딸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박성진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상황을 인정하고 물러서는 것처럼 보였다. 박성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손을 휘저으며 마치 벌레를 쫓는 듯한 신용을 했다. 됐으면 이제 그만 가보시죠. 여긴 고객님과 어울리는 곳이 아니니까요. 권지우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아내와 딸을 데리고 백화점 출구를 향해 걸었다. 그의 등 뒤로 최미영이 박성진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분수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 말은 권지훈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백화점 밖으로 나온 가족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차가운 도시의 공기가 그들의 뺨을 스쳤다. 아린이는 아빠의 품에서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고 민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권지훈은 아내와 딸을 자신의 차에 태웠다. 차 안에서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내와 딸을 위로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린아, 다 괜찮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권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운전에만 집중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단순한 직원들의 불친절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은성그룹 전체에 퍼져 있을지도 모르는 심각한 질병의 증상이었다. 고객을 외모와 재력으로 판단하고 약자에게 군림하려는 오만한 문화. 그가 가장 경멸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만 했다. 오늘 겪은 굴욕은 그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아내에게 아린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묵직한 원목 책상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박성진과 최미영의 비웃는 얼굴, 아내의 창백한 표정, 딸의 울음소리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평범한 남편이나 아버지의 온화함은 없었다. 그곳에는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냉철한 지배자의 결단력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단축 번호 하나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조진우입니다. 은성그룹의 2인자이자 그의 가장 충실한 오른팔인 조진우 부회장의 목소리였다. 권지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 부회장,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게. 그의 목소리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차분하면서도 무서운 힘을 담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그 첫 번째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권지훈의 서재는 고요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은 수많은 지식과 역사를 품고 침묵하고 있었고 묵직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그의 제국 은성그룹의 미래를 결정짓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방금 전까지 전화기를 통해 흘러나오던 조진우 부회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사라지자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권지훈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전쟁을 앞둔 장수처럼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조진우 부회장은 권지훈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단순히 유능한 경영인을 넘어 권지훈의 의중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존재였다. 권지훈이 개인적인 감정을 섞지 않고 은성 백화점 본점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 감사를 준비하게라고 말했을 때 조진우는 단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그 의미를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피해 숙청을 예고하는 서막이라는 것을. 신명석 대표이사를 포함한 본점의 모든 임원진이 대상이다. 권지훈의 지시는 간결하고 명확했다. 외부 컨설팅 팀의 경영 효율성 진단으로 위장해서 접근하게. 누구도, 특히 신명석 대표는 감사의 진짜 목적을 눈치채서는 안 돼. 모든 자금 흐름, 인사 기록, 협력업체 계약까지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까지 찾아내. 그는 1층 명품관의 박성진 매니저와
최미영 직원의 이름까지 정확히 언급하며 그들의 인사 파일과 과거 실적, 승진 배경에 대한 심층 조사를 추가로 지시했다. 전화기 너머의 조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회장이 겪었을 모종의 사건을 짐작했지만 묻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그룹 내 최고의 인원들로 그림자 감사팀을 꾸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그들은 컨설턴트가 되어 백화점으로 출근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감사팀의 팀장부터 막내 회계사까지 가장 적합한 인물들의 명단을 그리고 있었다. 거대한 톱니바퀴가 소리 없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권지우는 서재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아린이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아내는 이미 딸아이를 잠재우고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작은 스탠드의 은은한 불빛 아래 아린이의 얼굴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권지훈의 가슴이 다시 한번 차갑게 저며왔다. 민서연은 남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조용히 일어나 함께 방을 나왔다. 부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민서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여보, 왜 그냥 참았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우리 딸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울어야만 했죠? 그녀의 눈에는 원망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힘을 알고 있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권지우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아, 만약 내가 거기서 내 신분을 밝히고 그들을 굴복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내 앞에서는 벌벌 떨었겠지만 뒤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리고 아린이는 아빠가 고함을 치며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모습을 보게 됐겠지. 난 우리 딸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썩은 가지를 잘라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병든 나무는 뿌리부터 치료해야 해. 오늘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야. 우리 회사의 몸 안에 자라난 종양의 증상이지. 나는 그 종양을 뿌리째 도려낼 생각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움직여야 해. 그는 아내에게 모든 계획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확신에 찬 눈빛은 그녀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했다. 민서연은 남편의 진심을 이해했다. 그는 순간의 분노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항상 더 큰 그림을 보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불안과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더 올바른 것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 그들의 조용한 대화가 오가는 동안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오만한 축배가 들어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은성 백화점의 영업이 끝나고 직원들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1층 명품관 사무실에서는 박성진 매니저와 최미영 그리고 몇몇 직원들이 모여 낮에 있었던 일을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있었다. 박성진은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담배를 피워 물며 말했다. 오늘 아주 꼴불견인 가족 하나 때문에 시끄러웠지. 어디서 굴러먹던 것들인지 주제도 모르고 VVIP 라운지를 찾더라니까. 최미영이 교태 섞인 웃음소리를 내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이에요, 매니저님. 옷 입은 꼴 좀 보셨어요? 동대문 시장에서도 그렇게는 안 입겠더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백화점물을 흐리는 거예요.
매니저님께서 아주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셔서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녀는 박성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첨을 늘어놓았다. 그녀의 눈에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경멸과 강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심이 가득했다. 다른 직원들도 덩달아 웃으며 그 가족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 남자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표정이던데요. 딸내미는 또 어찌나 시끄럽게 울어대던지.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건지 몰라. 그들의 대화에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에게 고객은 오직 지갑의 두께로만 평가되는 존재일 뿐이었다. 박성진은 으쓱하며 말했다. 우리 신명석 대표이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뭐야? 바로 품격이야. 우리 은성백화점은 아무나 드나드는 시장 바닥이 아니라고. 오늘처럼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못 보는 거야. 아마 그 가족, 평생 백화점 근처에는 얼씬도 못할 걸. 그는 자신의 행동이 회사의 방침에 부합하는 현명한 처사였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신명석 대표가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돈 안 되는 손님에게는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공공연하게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그들이 충성을 바치는 신명석 대표이사 역시 자신의 제국에 조용한 암살자들이 잠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는 지금쯤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협력업체 사장들과 어울리며 법인카드로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있을 터였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구축한 견고한 성 안에서 안전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성벽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권지훈은 잠든 아린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아내와 함께 침실로 향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게 깨어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내일부터 시작될 모든 과정을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고 반복해서 그렸다. 감사팀의 동선, 예상되는 방해 공작, 그리고 신명석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그의 계획 안에 있었다. 고요한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폭풍은 가장 고요한 순간에 시작되는 법이다. 은성 백화점을 향한 거대한 폭풍은 이제 막 그 눈을 뜨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은성 백화점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활기로 가득 찼다. 매끈하게 닦인 대리석 바닥은 눈부신 조명을 반사했고 각 매장의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 거대한 성의 주인, 신명석 대표이사는 검은색 세단에서 내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주말 매출 보고서는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특히 명품관의 실적은 그의 기분을 더욱 좋게 만들었다. 그는 사소한 고객 불만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훑어보지도 않고 휴지통에 던져 넣었다. 오전 10시 신명석의 사무실로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보고했다. 대표님, 본사에서 오신 경영 컨설팅 팀이 도착했습니다. 신명석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본사에서 경영 효율성 진단을 위해 팀을 파견한다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것을 그룹의 연례적인 요식행위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평범한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의 남녀 4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을 이끄는 남자는 한태수 팀장이었다. 그는 은성그룹 감사팀 내에서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인물이었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그저 유능하고 꼼꼼해 보이는 컨설턴트일 뿐이었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신명석에게 악수를 청했다. 신 대표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몇 주간 백화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신명석의 표정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 신명석은 그들의 존재가 성가셨지만 겉으로는 환대하는 척했다. 그는 그들에게 백화점 구석에 있는 작은 사무실을 내주고 기획팀의 과장 한 명을 연락 담당으로 붙여주었다. 그의 속내는 이 귀찮은 파리들을 적당히 상대해 주다가 빨리 본사로 돌려보내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 안에 외부의 시선이 오래 머무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착각에 빠져 있었다. 한태수 팀장과 그의 그림자 감사팀은 신명석이 내준 작은 사무실에 짐을 풀었다. 그들은 거창하게 재무장부부터 요구하지 않았다. 한 팀장은 팀원들을 모아놓고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의 첫 목표는 1층 명품관이다. 지난 주말을 포함한 최근 3개월간의 모든 판매 데이터, 재고, 이동 기록, 반품 및 폐기 처리 내역을 요청한다. 그의 전략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작은 균열부터 공략하는 것이었다. 백화점 전산팀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마지못해 그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했다. 수만 개의 데이터 라인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팀원들이 각자 맡은 부분을 분석하기 시작한 지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팀의 막내인 박지연 주임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데이터 분석 전문가였다. 팀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고가 상품 몇 개가 타 지점 이동이나 공급업체 반품으로 처리되었는데 관련된 증빙 서류가 없거나 날짜가 조작된 흔적이 보입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불일치였다. 수백억 원의 매출이 오가는 백화점 전체로 보면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는 작은 숫자였다. 하지만 한태수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어떤 상품들이지? 박지현은 화면에 몇 개의 상품 목록을 띄웠다. 한정판 시계, 다이아몬드가 밝힌 목걸이, 그리고 악어 가죽 핸드백. 공교롭게도 모두 박성진 매니저가 관리하는 구역의 상품들이었다. 첫 번째 균열이 발견된 순간이었다. 한편 문제의 중심에 있는 박성진과 최미영은 자신들에게 어떤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직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한가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최미영은 스마트폰으로 명품, 가방, 신상품을 구경하며 말했다. 매니저님, 주말에 그 진상 가족 쫓아내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덕분에 우리 매장 분위기가 확 살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권력에 기생하는 자의 비굴한 아첨이 묻어 있었다. 박성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거만하게 말했다.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우리 같은 프로는 고객의 수준을 한눈에 알아봐야 하는 거야. 아무나 다 받아주다 보면 결국 우리 브랜드 가치만 떨어지는 거라고. 신 대표님께서도 나의 이런 업무 처리 방식을 높이 평가하시지. 그는 마치 자신이 백화점의 품격을 지키는 수호자인 양 행세했다. 그들의 대화를 옆자리에서 묵묵히 듣고 있는 한 중년 직원이 있었다. 그는 과거 박성진의 비위를 맞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좌천된 경험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두 귀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림자 감사팀의 사무실에서는 또 다른 돌파구가 열리고 있었다. 한태수는 고객 동선 분석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주말 명품관의 모든 CCTV 영상을 요청했다. 보안팀은 별 의심 없이 정해진 각도의 영상 파일들을 넘겨주었다. 하지만 팀의 보안 전문가인 김철민 대리는 그 파일들을 받자마자 백화점의 메인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비활성화되어 있어야 할 일부 카메라의 음성 녹음 기능이 실제로는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몇 시간의 작업 끝에 그는 권지훈 회장의 가족이 겪었던 모욕의 순간이 고스란히 담긴 음성 파일을 복원해냈다.
여기가 어디인 줄은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지하 1층으로 내려가시면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가 고객님 수준에 딱 맞겠네요. 박성진과 최미영의 오만하고 경멸적인 목소리가 사무실에 조용히 울려 퍼졌다. 한태수는 눈을 감고 모든 대화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책상 아래에서 쥔 그의 주먹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재고 기록에서 사라진 고가 상품들, 그 상품들이 사라진 시점에 근무했던 박성진과 최미영, 그리고 그들의 인성과 태도를 증명하는 음성 파일까지. 이것은 아직 횡령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박성진이 관리하는 구역에서 심각한 기강, 해이와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한태수는 이 작은 균열을 어떻게 거대한 댐의 붕괴로 이끌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백화점의 모든 직원이 퇴근한 후에도 감사팀의 사무실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한태수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쪽 모니터에는 의심스러운 재고 불일치 보고서가, 다른 쪽 모니터에는 신명석 대표를 시작으로 박성진, 최미영으로 이어지는 인물 관계도가 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마우스를 클릭해 박성진의 프로필을 열었다. 놀랍게도 그는 별다른 실적 없이 최근 2년간 3번이나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했다. 모두 신명석 대표의 단독 추천으로 이루어진 인사였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거대한 부패의 몸통은 바로 신명석이었고 박성진은 그의 충실한 수족 중 하나일 뿐이었다.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은성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부회장실의 불은 꺼질 줄 몰랐다. 조진우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화상회의 화면을 통해 권지훈 회장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화면 속 권지훈은 편안한 스웨터 차림으로 자택 서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조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가 전하는 내용은 폭발적이었다. 한태수 팀장의 중간 보고입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조진우는 한 팀장이 보내온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1층 명품관의 재고 손실 기록, 박성진 매니저의 비정상적인 승진 이력,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모든 상황이 담긴 음성 파일. 모든 증거는 하나의 정점을 향해 있었다. 바로 은성 백화점의 왕, 신명석 대표이사였다. 박성진은 단순한 하수인이 아닙니다. 신명석이 자신의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재고 유출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권지훈은 말없이 보고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분노의 기색이 없었다.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개인적인 모욕감에서 시작된 이 사건이 이제는 그룹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부패 스캔들로 번지고 있었다. 그는 썩은 가지를 치는 수준이 아니라 거대한 나무의 썩은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조진우에게 짧고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게, 유령 회사를 찾아내고 모든 가짜 계산서와 리베이트를 파헤쳐 신명석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해.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백화점에 잠입한 그림자 감사팀의 움직임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경영 컨설턴트를 연기하지 않았다. 사무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들은 기업의 암세포를 추적하는 집요한 사냥꾼으로 변했다. 한태수 팀장은 팀을 둘로 나누었다. 자신을 포함한 금융 분석팀은 지난 5년간의 백화점 회계장부 전체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그것은 단순한 서류 검토가 아니었다. 암호화된 서버에 침투하고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며 수백 개의 계좌를 넘나드는 전쟁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미 있는 패턴이 발견되었다.
백화점의 청소 용역, 인테리어 공사, 그리고 각종 이벤트 기획을 담당하는 특정 협력업체 몇 군데가 수년 동안 독점적으로 계약을 따내고 있었다. 그들은 경쟁업체들보다 항상 높은 가격을 제시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최종 계약은 언제나 그들의 차지였다. 한태수는 이 업체들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다. 대표이사의 이름은 모두 달랐지만 그 회사들의 주소를 역추적하자 거미줄처럼 얽힌 서류상의 회사들을 거쳐 마침내 하나의 지주회사에 도달했다. 그 회사의 소유주는 신명석의 처남이었다. 부패의 구조는 생각보다 정교했다. 신명석은 처남의 회사를 통해 백화점에 각종 용역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고 그 차액을 비자금으로 빼돌리고 있었다. 박성진과 같은 중간 관리자들은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은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비용을 청구했고 신명석은 이를 승인했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의 일부는 박성진과 같은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비상식적인 승진과 충성의 대가였다. 동시에 팀의 다른 한쪽에서는 내부 인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박성진뿐만 아니라 백화점 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관리자들 다수가 비슷한 방식으로 승진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들은 신명석의 부패 고리에 엮인 공범자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내부 고발을 시도했거나 신명석의 방식에 반기를 들었던 정직한 직원들이 어떻게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한직으로 밀려났는지에 대한 증거들도 수집했다. 신명석은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 자신만의 왕국을 견고하게 구축해왔던 것이다. 이 모든 격렬한 수사가 물밑에서 진행되는 동안 권지우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신의 일상을 이어갔다. 그는 은성그룹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이사회에 참석해 수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의 앞에는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재계 거물들이 앉아 그의 비전과 카리스마에 감탄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온화한 미소 뒤에 자신의 제국을 정화하기 위한 냉혹한 칼을 갈고 있는 그의 진짜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신명석 역시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다. 그는 본사에서 파견된 컨설팅 팀이 단순한 경영 진단을 넘어 지나치게 민감한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낌새를 채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 뇌물로 관리해오던 본사 재무팀의 한 간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 내려온 컨설팅 팀. 정체가 뭔가? 왜 이렇게까지 깊숙이 파고드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그러나 조진우는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다. 그는 신명석이 움직일 것을 예상하고 미리 손을 써둔 상태였다. 재무팀 간부는 조진우가 지시한 대로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그 팀 말입지. 이사회에서 새로 추진하는 전사적 비용 절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파견된 겁니다. 대표님 백화점이 시범 케이스로 선정되어서 좀 빡빡하게 구는 모양입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신명석은 그 말을 듣고 일단 의심을 거두었지만 왠지 모를 찜찜함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내부 단속을 강화하라고 밑에 지시했다. 감사팀의 사무실에는 밤늦도록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었다. 유령 회사들의 계좌에서 신명석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 조작된 세금 계산서, 그리고 협박에 못 이겨 범죄에 가담해야 했던 몇몇 하급 직원들의 익명 제보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다. 하지만 한태수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이 증거들만으로는 신명석이 나는 몰랐다. 아랫사람들이 멋대로 한 짓이다라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여지가 있었다. 한태수는 조진우 부회장에게 다시 한번 중간 보고를 했다. 신명석이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증명할 스모킹건이 필요합니다.
그가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지시하거나 그의 서명이 들어간 결정적인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조진우는 그의 말에 동의했다. 이제 수사는 신명석의 개인 금고를 여는 마지막 열쇠를 찾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향하고 있었다. 은성그룹 본사의 거대한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분기 실적 보고를 위한 임원회의였지만 그 이면에는 각 계열사 대표들 간의 보이지 않는 세력 다툼이 흐르고 있었다. 조진우 부회장이 회의를 주재했고 신명석 대표는 가장 상석에 가까운 자리에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보고를 듣고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를 이끌며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김정수 전무가 앉아 있었다. 김 전무는 신명석의 오랜 라이벌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이어진 짧은 휴식 시간, 조진우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김정수 전무에게 다가가 커피를 건넸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안부를 묻는 척 아주 사적인 대화처럼 운을 뗐다. 김 전무님, 요즘 온라인 사업부 실적이 아주 대단하시더군요. 회장님께서도 아주 만족하고 계십니다. 칭찬으로 경계심을 푼 조진우는 이내 목소리를 낮추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이건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는 주변을 살피는 신용을 하며 말을 이었다. 회장님께서 최근 그룹 전체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을 매우 강조하고 계십니다. 조만간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 감사가 있을 예정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는 마치 김 전무에게만 특별히 알려주는 기밀 정보인 것처럼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회의실 건너편에서 다른 임원들과 대화하고 있는 신명석을 향해 있었다. 김정수 전무의 눈이 빛났다. 그는 조진우의 말뜻을 즉시 알아차렸다. 이것은 기회였다. 평소 눈엣가시 같았던 신명석을 끌어내릴 절호의 기회. 그는 조진우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신의 충성심을 은근히 내비쳤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룹 전체에 대한 특별 감사라는 소문은 김 전무의 입을 통해 본사 전체에 유령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소문은 신명석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의 시선은 가장 많은 이권을 누리고 있던 은성백화점과 신명석에게로 향했다. 신명석은 소문을 듣고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점점 많아지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다급하게 본사 재무팀의 정보원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다. 정보원은 조진우가 심어놓은 대로 그룹 차원의 감사 계획이 논의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애매하게 대답했다. 이 대답은 신명석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 지금 백화점에 와 있는 컨설팅 팀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이 감사의 선발대인가? 아니면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가? 조진우가 의도한 대로 신명석은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서서히 판단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신명석이 사내 정치의 안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조진우는 다음 수를 두었다. 그는 한태수 팀장으로부터 박성진과 신명석에게 부당하게 핍박받았던 직원들의 명단을 넘겨받았다. 그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대신 수년 전 신명석과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 한직에 머물고 있던 인사팀의 오 부장을 조용히 불렀다. 오 부장은 강직한 성품으로 신망이 높았지만 신명석의 눈밖에 나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조진우는 오 부장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그룹의 미래를 위해 정의를 바로 세울 일이 있습니다. 부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며 명단을 건넸다. 오 부장은 조진우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었다. 그는 오랜 시간 기다려온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조진우의 제안을 받아들여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직원 휴게실에서 박성진의 만행을 들었던 바로 그 중년 직원이었다. 오 부장은 퇴근길에 우연을 가장하여 그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회사 근처의 허름한 술집으로 그를 데려갔다. 그는 신명석과 박성진의 비리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회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당하게 희생된 동료들의 이야기를 하며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마침내 그는 조진우 부회장의 이름으로 약속했다. 만약 당신이 용기를 내준다면 부회장님께서 당신의 남은 직장 생활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것이요. 신분 보장은 물론 합당한 보상과 명예회복까지 약속하셨소. 그 직원의 눈이 흔들렸다. 신명석의 보복이 두려웠지만 부회장의 직접적인 약속은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억눌러왔던 부당함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성진이 평소에 어떻게 직원들을 착취하고 고객들을 차별하며 신명석 대표에게 상납을 해왔는지에 대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오, 부장의 다음 목표는 신명석의 비자금 조성을 돕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퇴사한 젊은 회계사였다. 그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오 부장은 끈질기게 수소문하여 마침내 그녀와 연락이 닿았다. 처음에는 그녀도 두려움에 떨며 만남을 거부했다. 하지만 오 부장은 포기하지 않고 그녀의 부모님까지 설득하며 진심을 전했다. 마침내 그녀는 오 부장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안전이 보장된 은밀한 장소에서 만난 그녀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꺼내놓았다. 그것은 그녀가 퇴사하기 전 만약을 대비해 몰래 복사해 두었던 개인적인 기록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처리해야 했던 모든 가짜 세금 계산서의 날짜, 금액, 그리고 최종 결제자의 서명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제자 칸에는 언제나 신명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한태수 팀장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스모킹건이었다. 그날 밤 조진우 부회장은 오 부장이 건네준 비밀 장부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검토하고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신명석의 탐욕과 부패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거대한 체스판처럼 보였다. 신명석은 자신이 이 게임의 플레이어라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그는 이미 외통수에 몰린 킹에 불과했다. 조진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제 체크메이트를 부를 시간이었다. 신명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불안하게 서성였다. 최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책상과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창도 그의 초조함을 달래주지 못했다. 그룹 전체에 퍼진 감사 소문과 여전히 백화점 내부를 어슬렁거리는 컨설턴트들은 그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지만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그의 오랜 경험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의 불안감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감히 누가 자신의 왕국에 흠집을 내려 하는가. 그는 자신이 은성그룹의 회장 얼굴도 모르는 존재이며 이 백화점 안에서는 자신이 곧 법이라고 믿었다. 그는 이 불쾌한 상황을 통제하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인터폰을 들어 비서에게 짧게 명령했다. 1층 박성진 매니저,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올려보내. 몇 분 후 박성진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대표 이사실 문을 두드렸다. 그는 신명석 앞에 서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신명석은 그를 의자에 앉히지도 않은 채 방안을 오가며 말했다. 박 매니저, 요즘 본사에서 내려온 놈들 때문에 분위기가 좀 시끄럽지?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고 마치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다는 듯이
권위적인 목소리를 냈다. 박성진은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네, 대표님. 별것도 아닌 자료들을 계속 요구하며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석은 박성진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곧 있을지 모를 그룹 감사에 대비한 예방 조치라고 생각해. 자네 구역부터 좀 정리를 해야겠어. 그는 정리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최근 2년간의 재고 불일치 관련 서류들, 특히 수기로 작성된 보고서들은 모두 파기해. 전산 기록도 마찬가지야. 불필요한 파일들은 깨끗하게 삭제하도록 해. 그의 지시는 명백한 증거 인멸 지시였다. 그는 박성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경고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직원들 입단속이야. 특히 입이 가벼운 놈들, 불만이 많은 놈들한테는 충성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상기시켜주게. 쓸데없는 소리가 외부로 새어나가면 자네나 나나 피곤해져. 무슨 말인지 알겠나? 박성진은 신명석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그는 다시 한번 허리를 숙이며 충성을 맹세했다. 염려 마십시오. 대표님,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자신의 보스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고 착각한 박성진은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구역으로 돌아왔다. 그는 신명석의 명령을 자신의 권위를 과시할 기회로 삼았다. 그는 평소 자신이 만만하게 여기던 부하 직원 2명을 사무실 뒤 창고로 불렀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보관 캐비닛에 있던 서류들을 꺼내 분쇄기에 밀어넣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대단한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첩보원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행동은 어설프고 과시적이었다. 증거 인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에 앉아 특정 폴더에 있던 파일들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그는 파일을 휴지통에 넣고 휴지통 비우기를 누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컴퓨터 활용 능력은 딱 그 정도 수준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보이지 않는 눈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으며 삭제된 데이터가 보건 전문가에게는 일기장처럼 훤히 들여다보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음으로 그는 신명석이 지시한 입단속에 나섰다. 그의 목표는 얼마 전 오 부장을 만났던 그 중년 직원이었다. 그는 퇴근하는 그를 주차장에서 붙잡았다. 그는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로웠다. 그는 직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친한 척 웃으며 말했다. 김 과장, 요즘 회사 사정이 좀 뒤숭숭하지? 이럴 때일수록 누가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지 잊으면 안 돼. 헛소문 믿고 쓸데없는 짓 하다가는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는 수가 있어. 집에 토끼 같은 자식들도 있다며? 그의 미소 띤 얼굴 뒤에는 섬뜩한 협박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박성진의 이 모든 행동은 조진우와 한태수가 기다리던 결정적인 실수였다. 그가 분쇄기에 넣은 서류들은 이미 감사팀이 사본을 확보한 뒤였다. 그가 삭제한 컴퓨터 파일들은 서버에 고스란히 백업되어 있었고 그의 파일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라는 새로운 범죄 증거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의 협박은 겁에 질린 김 과장을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었다. 김 과장은 그날 밤 오 부장에게 다시 연락해 박성진의 협박 사실을 알리고 모든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자청했다. 공포는 그를 정의의 편에 서게 만든 것이다. 한편 신명석은 자신의 지시가 완벽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믿으며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다. 그는 그날 저녁 자신의 충복들인 백화점 핵심 임원들을 모아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집에서 호화로운 저녁 식사를 가졌다. 그는 비싼 양주를 마시며 큰 소리로 웃었다. 본사에서 떠도는 소문 따위는 신경 쓰지들 말게. 이 신명석이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이 사회에 내 사람도 있고 회장이라는 작자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허수아비일 뿐이야. 지금 와 있는 컨설턴트 놈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책상 물림들이니 적당히 상대해주면 그만이야.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그는 자신을 둘러싼 함정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같은 시각 조진우 부회장의 사무실에서는 한태수 팀장이 새로운 증거들을 보고하고 있었다. 박성진이 파일을 삭제하는 순간이 기록된 서버 로그, 회계 담당 직원이 넘겨준 비밀 장부, 그리고 이제는 박성진이 부하 직원을 협박하는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는 신명석과 그의 일당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조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군. 이제 그 무덤의 뚜껑을 덮어줄 시간만 남아 있었다. 권력에 대한 오만함은 결국 그들의 가장 강력한 적이 되었다. 그림자 감사팀의 임시사무실은 이제 철수를 앞두고 있었다. 몇 주간의 치열했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책상 위에는 오직 하나의 검은색 보고서 파일만이 남아 있었다. 한태수 팀장은 완성된 보고서를 들고 조진우 부회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그가 들고 있는 파일의 무게는 수십 명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무거웠다. 조진우는 말없이 보고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겼다. 보고서는 신명석의 범죄 제국에 대한 완벽한 해부도였다. 첫 장에는 그의 천함 명의로 된 유령 회사들과 백화점 간의 모든 거래 내역이 일모교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부풀려진 청소 용역비, 실행되지도 않은 이벤트 기획비, 터무니없는 가격의 인테리어 자재비. 지난 5년간 이런 방식으로 백화점에서 빠져나간 돈은 무려 수백억 원에 달했다. 자금은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세탁된 후 최종적으로는 조세 피난처에 있는 신명석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다음 장에는 인간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양심의 가책으로 퇴사했던 젊은 회계사가 목숨처럼 지켜온 비밀장부의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신명석이 직접 서명한 가짜 지출 결의서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또한 박성진의 협박을 녹음한 김 과장의 파일을 포함하여 신명석의 왕국에서 억압받아온 수많은 직원들의 익명 증언서가 뒤를 이었다. 그들의 증언은 고객을 재력으로 차별하는 백화점의 썩어빠진 문화를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리베이트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이 파기된 한 중소 납품업체 대표의 눈물 어린 호소문으로 이어졌다. 그는 신명석이 어떻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약자들을 착취했는지를 상세하게 진술했다. 모든 증언과 자료들은 서로 맞물려 신명석이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하게 자신의 제국을 유지해 왔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단순한 횡령범이 아니라 회사의 영혼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였다.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복원된 CCTV 영상의 스틸컷과 함께 그날의 대화 내용 전체가 글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고객님 같은 분이 찾으실 곳은 아닌 것 같군요. 거기가 고객님 수준에 딱 맞겠네요. 차가운 활자들이 권지훈의 아내와 딸이 겪어야 했던 수치와 모욕의 순간을 다시 한번 재현했다. 이것은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자 신명석의 부패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이었다. 조진우는 보고서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증거는 완벽했다. 신명석은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한태수 팀장과 그의 팀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완벽한 일처리였네, 한 팀장. 자네 팀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로 깊숙한 암덩어리를 찾아내진 못했을 거야. 그는 보고서를 안전 금고에 넣으며 말했다. 이제 이 보고서를 보셔야 할 마지막 한 분께 전달하는 일만 남았군. 그날 밤 권지훈의 자택 서재로 보안 요원에 의해 단 하나의 검은색 파일이 전달되었다. 그는 보안상의 이유로 어떤 디지털 사본도 만들지 말라고 지시했었다.
그는 집안의 모든 사용인들을 일찍 퇴근시키고 서재 문을 잠갔다. 방 안에는 스탠드의 은은한 불빛만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묵직한 보고서를 열어 첫 장부터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다. 그는 도둑맞은 돈의 액수에 분노하지 않았다. 그를 진정으로 분노하게 만든 것은 자신의 회사가 정직하고 성실한 직원들을 짓밟고 오만과 편견으로 고객을 대하는 장소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물려준 사람을 존중하는 경영이라는 철학이 어떻게 신명석 한 사람에 의해 처참하게 유린되었는지를 똑똑히 보았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자신의 아내와 딸을 향해 쏟아졌던 경멸적인 단어들이 그의 눈을 찔렀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울고 있던 딸 아린이의 얼굴과 상처받은 아내의 창백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는 더 이상 은성그룹의 그림자 속 지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심판을 집행할 왕이었다. 권지우는 보고서를 덮었다. 탁 하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 안을 무겁게 울렸다. 그것은 마치 판사가 내리는 마지막 선고의 망치 소리 같았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잠든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도시의 불빛 속에 자신의 회사를 믿고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빚을 졌다. 그는 신명석이 더럽힌 은성그룹의 이름을 자신의 손으로 되찾아야만 했다. 더 이상의 계획이나 고민은 없었다. 오직 결정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보안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단축 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전화기 너머에서 조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지우는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때가 되었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게.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성그룹 전체에 전례 없는 긴급 이사회 소집 공고가 전달되었다. 발신자는 그동안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회장 비서실이었다. 단순한 이사회를 넘어 공고문에는 은성 백화점 본점의 신명석 대표이사와 1층 명품관 책임자인 박성진 매니저, 그리고 최미영 사원의 이름이 참석자로 명시되어 있었다. 현장의 평사원이 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소환되는 것은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신명석은 이 터무니없는 소환의 당혹감을 넘어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길들이려는 본사의 쓸데없는 군기잡기라고 생각했다. 그는 전날 밤부터 사색이 되어 안절부절 못하는 박성진과 최미영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쫄 거 없어. 그냥 요즘 떠도는 감사 소문 때문에 본사 늙은이들이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뿐이야. 가서 고개 몇 번 숙여주면 금방 끝나. 모든 건 이 대표가 알아서 할 테니 자네들은 내 뒤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넘쳤다. 약속된 시간, 신명석은 박성진과 최미영을 데리고 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로 향했다. 육중한 원목 문이 열리자 거대하고 위압적인 공간이 그들을 맞았다. 길게 뻗은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는 이미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을 이끄는 사장단과 이사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 역시 이 갑작스러운 회의의 목적을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신명석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이사들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눈빛과 마지못한 고갯짓뿐이었다. 박성진과 최미영은 마치 사형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벽 쪽에 붙어 서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모두가 이 기이한 회의를 소집한 장본인
바로 베일에 쌓인 회장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회의실의 가장 안쪽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먼저 조진우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의 뒤를 이어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완벽하게 몸에 맞는 짙은 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대부분의 이사들도 사진으로만 보았던 은성그룹의 총수 권지훈 회장이었다. 그가 등장하자 모든 이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권지훈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테이블 가장 상석 회장의 자리에 앉았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회의실을 훑었다. 이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지나 마침내 벽 쪽에 서 있는 세 사람에게 닿았다. 그는 잠시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신명석에게 고정되었다. 신명석은 자신을 바라보는 젊은 회장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하면서도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라는 기시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그 차갑고 깊은 눈빛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해내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신명석의 옆에 서 있던 박성진과 최미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번에 알아보았다. 자신들의 눈앞에 앉아있는 그룹의 회장이 바로 며칠 전 자신들이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경멸하고 조롱했던 바로 그 남자라는 사실을, 아이의 손을 잡고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아버지라는 것을 최미영의 입에서 작게 비명이 터져 나왔고 박성진의 다리는 풀려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신명석은 두 사람의 표정 변화를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는 그들의 겁에 질린 시선을 따라 다시 한번 회장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백화점에 파견된 컨설팅팀, 그룹 전체에 퍼진 감사 소문, 그리고 이 비상식적인 긴급 이사회까지 모든 것이 바로 저 남자, 저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자신이 벌레 보듯 무시했던 그 가난한 가족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의 오너 일가였다는 끔찍한 진실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권지훈은 그들의 반응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었다. 그의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가 광활한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 회사 내부에 자라난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함입니다. 그는 조진우 부회장을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조 부회장,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게 조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는 은성백화점 특별 감사 결과 보고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조진우 부회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자 거대한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스크린에는 신명석의 범죄 행각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조진우는 감정을 배제한 채 마치 유능한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읽어내려가듯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증거들을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망치처럼 울려 퍼졌다. 첫 번째 증거는 자금 흐름도였다. 복잡하게 얽힌 선들은 백화점에서 빠져나간 돈이 어떻게 유령 회사를 거쳐 신명석의 해외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조진우는 신명석이 납품업체 사장과 리베이트를 논의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김 사장, 이번 건은 10%로는 부족해. 15%는 맞춰줘야 다음 계약도 보장할 수 있어. 신명석 자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신명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다음은 박성진과 최미영에 대한 증거였다. 스크린에는 박성진의 인사 기록이 띄워졌다. 아무런 실적 없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그의 파격적인 승진은 신명석과의 유착 관계를 명백히 증명했다.
이어서 박성진이 부하 직원을 협박하는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쓸데없는 짓 하다가는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는 수가 있어. 비열한 목소리가 울리자 이사들 사이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처음에는 소리 없이 권지훈의 가족이 겪었던 굴욕의 순간만이 화면에 흘렀다. 그리고 조진우가 오디오를 켰다. 여기가 고객님 수준에 딱 맞겠네요. 최미영의 날카롭고 경멸적인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화면 속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그들을 조롱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교차되자 몇몇 이사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프레젠테 ATION이 끝나고 스크린이 꺼지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모든 시선이 권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스크린이 아닌 벽 쪽에 시체처럼 서 있는 세 사람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그는 먼저 신명석을 향해 입을 열었다. 신명석 대표, 당신은 지난 수년간 나의 아버지가 피와 땀으로 세운 이 회사를 당신의 개인 금고처럼 사용했소. 당신은 이 회사에 오만과 부패의 문화를 심었지. 스스로를 위해 변명할 말이 있는가?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천둥과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신명석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모두 아래 것들이 멋대로 저지른 짓입니다. 권지우는 그의 비굴한 모습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말을 끊었다. 자비는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당신을 오늘부로 은성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파면하겠소. 그리고 우리 그룹 법무팀은 오늘 오후 당신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오. 당신의 죄는 법의 심판대 위에서 물어야 할 것이다. 그의 선고는 단호했고 번복의 여지는 없었다. 이어서 그의 시선은 박성진과 최미영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은 이미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눈물, 콧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박성진 매니저, 최미영 사원, 당신들은 우리 회사의 얼굴이었소. 고객의 신뢰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었지. 하지만 당신들은 그 얼굴에 오만과 편견, 그리고 잔인함의 가면을 썼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다. 당신들은 내 가족을 옷차림으로 판단했지. 이제 나는 당신들을 당신들의 행동으로 판단하겠소. 두 사람 모두 해고야. 그리고 신명석 대표의 범죄에 가담한 공범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니 검찰의 연락을 기다리도록. 마지막으로 그는 회의실에 앉아 있는 모든 임원들을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그룹 전체를 이끄는 총수의 위엄과 확신이 서려 있었다. 오늘 이 일을 이 자리에 있는 모두, 그리고 우리 그룹 전체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은성그룹은 단순히 이익만으로 세워진 회사가 아닙니다. 신뢰와 존중 위에 세워진 회사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10,000원을 쓰는 고객이든 100억을 쓰는 고객이든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할 것입니다. 오늘부로 이 썩어 빠진 문화는 끝입니다. 나의 이 철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사표를 제출해도 좋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이미 넋이 나간 채 울부짖고 있는 신명석과 박성진, 최미영을 죄인처럼 끌고 나갔다. 그들의 시대는 그렇게 끝났다. 남겨진 이사들은 한동안 충격 속에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회의실은 존경과 안도감이 섞인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모두가 떠나고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권지우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폭풍은 지나갔다. 암세포는 제거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세우는 어려운 과제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감 대신 이 거대한 제국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은성 백화점 사태는 그룹 내에서 하나의 전설이자 복도에서 조용히 속삭여지는 무서운 교훈이 되었다. 신명석과 그의 일당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은 그룹 전체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휩싸였지만 그 감정은 곧 새로운 무언가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것은 변화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이었다. 권지우는 이사회가 끝난 다음 날 조진우 부회장을 백화점 부문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공식 임명했다. 냉혹할 정도의 업무 효율성으로 유명한 조진우는 임명장을 받자마자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백화점 전 직원을 강당에 소집했다. 직원들은 또 다른 독재자의 등장을 예상하며 잔뜩 긴장해 있었다. 하지만 조진우는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지 않았다. 그는 단상에 서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오늘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의 눈을 한 명 한 명 마주쳤다. 고객은 걸어 다니는 지갑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에 방문한 귀한 손님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매출액이 아니라 우리가 얻는 신뢰의 깊이로 측정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성그룹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연설은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변화는 구호에만 그치지 않았다. 조진우는 즉시 구체적인 시스템 개혁에 들어갔다. 모든 직원은 직급에 상관없이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했다. 이 교육은 단순히 친절하게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실적 평가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개인의 판매 실적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도 점수와 동료 평가가 승진과 보너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클린은성 채널의 신설이었다. 이것은 모든 직원이 익명으로 사내 비리나 부당한 대우를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모든 제보는 조진우 대표의 사무실로 직접 보고되었다. 보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직원들 사이에서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과거 신명석의 체제하에서 부당하게 좌천되었던 김 과장처럼 정직하고 유능했던 직원들이 주요 보직에 재기용되었다. 몇 주가 흘렀다. 은성 백화점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과거 직원들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가식적인 미소와 피로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활기와 자부심이 자리 잡았다. 직원들은 더 이상 고객의 옷차림이나 말투를 엿보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고객에게 동등한 존중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았다. 어느 조용한 주말 오후, 권지훈은 딸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가족과 함께 백화점을 찾았다. 그는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소박한 옷차림이었다. 민서연은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권지훈은 그런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들은 천천히 1층 명품관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 보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때 앳돼 보이는 한 신입 직원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권지훈 가족의 옷차림을 훑어보는 대신 따뜻한 눈으로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번에는 사과 주스를 들고 있던 아린이가 또다시 발을 헛디뎌 주스를 바닥에 조금 쏟았다. 가족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직원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조금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즉시 몸을 낮춰 아린이와 눈을 맞추며 말했다. 아가, 괜찮니? 다치지 않았어? 바닥은 닦으면 되니까 괜찮아. 그녀는 진심으로 아이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전으로 조용히 청소팀에 연락했고 잠시 후 직원은 아무런 소란 없이 바닥을 깨끗하게 닦고 사라졌다. 신입 직원은 한술 더 떠 서비스 데스크에서 가져온 작은 풍선을 아린이의 손에 쥐어주며 다시 한번 웃어 보였다. 권지우는 이 모든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만족의 미소가 번졌다. 저 멀리 조진우 대표가 자신의 새로운 팀이 일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회장인 권지훈을 알아보지 못했다. 권지훈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자신을 위한 특별 대우가 아니라 모든 고객이 누려야 할 당연한 존중. 그는 딸이 원했던 장난감을 사주었고 그날 오후 내내 가족은 평범하고 진실한 친절 속에서 쇼핑을 즐겼다. 백화점을 나설 때쯤 저녁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린이는 새로 산 장난감을 품에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민서연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이제 이곳은 느낌이 다르네요.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권지우는 깨끗하게 정화되고 다시 태어난 자신의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거대 제국의 회장이 아닌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유산을 지켜낸 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평온함만이 가득했다.